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우리 경제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연관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역사나 국제정세, 사회학, 각종 인문학적인 상식들도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정론자니 폭망론자니 그런 말을 많이 하더니 이제는 뉴스 기사에서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룬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음모론자 소리하는 분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다루는 경제 문제들의 포인트는 폭망이 아니라 본질은 우리가 처한 문제입니다. 문제. 어떤 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 버려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놔두거나 미루면 결국 폭망이니 뭐니 하는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문제가 터졌을 때 흔히 폭망이라고 말하는 그 위기는 그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통스럽지만 위기가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폭망을 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건 실제로 위기를 닥쳐봐야 아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하는 말을 주가 폭락 같은 단편적인 자산가치 하락 정도로 한정해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투자시장의 논리가 마치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모든 것인 양 날세우며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물가 상승률, 고용률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착신이 뭐니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조금의 의심도 해서는 안 되는 성역처럼 언급하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시스템 여기저기가 망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진통을 겪지 않고 이대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왜곡하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요. 팬데믹 전에도 우리 경제가 정말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장사꾼들 입버릇처럼 말하는 경제 안 좋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2017년 대비해서 2019년도 반토막이 날 만큼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뒤이어 재정위기까지 겪으면서 제대로 회복 못하고 골골대고 있었고요.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때 푼 돈 2016년이 되어서야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중에 풀었던 돈 회수 들어갔는데 기준금리가 2% 넘어서자마자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면서 긴축을 하다 말고 중간에 기겁하고 2019년부터 금리를 내릴 정도로 미국도 실물 경제 체력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중국 역시도 2010년대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가파르게 낮아지는 걸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억지로 버텼는데 그조차도 2019년 들어서 한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경제 성장률이 1990년대 이래로 최저치로 내려앉으면서 당시 언론에서도 중국 경제의 이상 신호에 대해서 기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팬데믹 전에 경제가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 경제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거예요. 실물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죠. 마치 자동차 여기저기에 흠집이 많았는데 때마침 접촉사고 크게 나서 교통사고 핑계로 보험으로 올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난 것처럼 팬데믹이라는 교통사고를 기회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그동안의 경제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가려는 것 마냥 정말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 세계가 말도 안 되게 돈을 풀었죠. 그 전에 왜 경제가 나빠지고 있었는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없이 그저 2008년 때처럼 왕창 돈 풀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렇게 풀어졌겠죠. 2008년에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노벨상 받은 사람조차도 그렇게 돈 풀어 제껴도 물가 문제가 제한적일 거라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그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푼 돈들이 개인 기업할 것 없이 안 그래도 빚이 많은데 갚는 걸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빚을 늘려버렸고요. 실물 경기 회복 목적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돈들이 자산 가치만을 집중해서 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들이 팬데믹 이전의 경제 문제에다가 추가적인 문제를 더 얹어버리면서 상황을 더 해결하기 어렵게 꼬아버렸는데요. 부동산, 주식, 코인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자산가격 급등은 과거하고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투기 광풍을 불러왔고요. 근로의욕, 사업의욕 상실하고 모두가 투자에 목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기업 실적 급감부터 가계 기업들의 대출 연체 등등 경제가 이 정도로 빠르게 망가져도 그 현실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이성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투기 광풍은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켜서 청년, 서민들의 목표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고 국가 경제력이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을 한참 넘어버린 부채 문제는 긴축 와중인데도 계속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래 된 거 함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처럼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주춤하던 투기 열풍은 불씨가 살아있었는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불쏘시개를 만나서 또 활활 타오르고 있고, 대다수의 기업이 비상경영, 구조조정에 돌입한 와중에도 투자 안 하면 바보 취급받고 본업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의 많은 부분을 투자에 할애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동산 상황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내 집장만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전세 살면서 돈 모아가면서 대출 끼고 소형 평수라도 내 집장만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얻는 소득은 그렇게 는 것도 아닌데 집값이 10년도 안 돼서, 아니 10년이 뭡니까?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 팬데믹 거치고 집값이 배 가까이 올라 버렸어요. 이게 사실상 직장인이 순수 자기가 돈 벌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20, 30대 입장에서 집을 바탕으로 한 인생 계획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금리 인상기 들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또 여기에 금융사나 기업 등 너무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집값 하락하면 금융부실이 터질까봐 정계, 재계, 언론 할 거 없이 각자 집값 하락을 막는데 올인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20, 30대 불안하게 만들어서 지금이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분위기 조장해서 50년 만기 대출이니 특례보금자리니 금융지원 해주면서 부실을 떠넘기고 있죠. 이게 집값의 하락을 막는데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까요? 올해 주택매매의 상당수가 30대, 20대가 주도한 건 아실 텐데요. 보통 생애 주기상 빨라도 30대 후반, 40대 정도 돼야 자연스럽게 주택매매의 수요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는 앞으로 10년 뒤에 주택의 주요 수요층이 될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값 하락 막는다고 20, 30대한테 이것저것 금융지원 해주면서 미래의 주택 수요층이 될 사람들을 앞당겨서 인위적으로 수요를 땡겼으면 10년 뒤에는 누가 주택 수요층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영끌해서 집 산 20, 30대가 큰 부채를 안고 그 주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집장만의 문제가 고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집값 자체가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게 문제인데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죠. 사실 청년 취업률 하락과 출산율 급감, 부채 폭증, 소비 침체 등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의 핵심에는 소득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집값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서도 자주 보이지만 집값 너무 심각하게 비싸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크게 떨어져야 미래가 있다는 식으로 누가 댓글에서 그렇게 말하면 대댓글에 꼭 달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입자세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집값은 안 와요 등등. 우리가 문제인식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청년 취업 문제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안 보일 만큼 걱정스러운 심각한 문제인데요. 졸업 이후에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세금을 내면서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세원의 역할을 해야 될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니까 조세 수익의 대상이 아니라 노령인구처럼 정부의 수혜를 받는 세금 지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걸 제 능력은 생각 안 하고 눈만 높은 게으른 청년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싸잡아서 묶어버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로 배출되는 청년층의 학력은 높아졌는데 말은 선진국이니 뭐니 하면서 그동안 이들을 수용할 산업과 일자리의 질적 성장에는 무관심했었죠. 사실입니다. 좀비 기업 늘어나는 거 방관하고 연명시켜주면서 산업 구조개혁 지연되고 이런 기업들이 만든 일자리의 질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대졸자는 쏟아지는데 대졸자를 수용할 일자리는 없고 청년들한테 눈높이만 낮춰라고 하면 그냥 낮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이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게 당연한 건데 막상 일자리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리던 미래와 현실의 일자리 상황이 너무 달라서 구직에 주춤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내 산업, 일자리 환경과 구직자들의 학력 자체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해결할 생각도 없고요. 그저 쓸데없이 돈 몇 푼 계속 찔러주면서 타이르기만 하고요.
이게 여태껏 이야기해오던 경제 문제 중에 굉장히 일부밖에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또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경각심이 없는 상황에서 그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그저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국민도 정부도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파시즘이나 극우 혹은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의 시기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폭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죠. 한 번씩 저희가 사회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안이 뭐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대안은 지금 상황에서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 방법은 항상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대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문제인지 다 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그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확고한 공통된 문제인식 없이 나오는 대안은 그게 아무리 최선의 대안일지라도 자신들에게는 피해 없는 해결책을 원하는 대중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치료제처럼 둔갑한 진통제 같은 해결책만 나오다가 상황을 더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죠. 지금은 문제에 대한 대안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대안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 사회가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사고에 있어서 문제인식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언급하는 건 우리 전부 폭망하자고 그런 이유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살아남자고 하는 이야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